마지막 챕터, 뭐 마지막 챕터는 아니고, 자, 행정 책임론. 자, 여기서는, 자, 민주주의 행정이죠? 민주주의 행정.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책임지울 것이냐, 뭐 이런 주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522페이지 보시면, 뭐 거의 여기는 단답식인데, 먼저 행정윤리라는 게 나와요. 행정윤리. 자, 행정윤리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되는 행동규범들이죠. 자, 거기에서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옆으로 묶으세요. 소극적 행정윤리, 소극적 동그라미, 적극적 행정윤리, 적극적 동그라미. 여러분, 소극적 행정윤리는요, 이거는 행정윤리사항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하면서 뇌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부정부패 방지나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 저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윤리사항들은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다 뭐로 규율해요? 법으로요. 뭐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이거 위반하게 되면 이제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윤리는, 여러분, 공무원은 궁극적으로 누구 이익을 위해서, 국민과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근데 이건 다소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걸 법으로 정해서 강제하기는 어렵지? 그래서 이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뭐 공무원 윤리헌장이나 행동강령 이런 걸 통해서. 자, 나머지는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오른쪽. 자, 우리 한국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공직윤리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는, 자, 먼저 국가공무원법 형광펜, 공직자윤리법 형광펜, 넘기시면 부패방지법 형광펜, 그리고 또 넘기시면 이제 최근에 제정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형광펜. 그래서 이게요,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4개의 실정법이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돌아오시면, 자, 국가공무원법상에 523페이지 국가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이 이건 지방공무원법도 똑같아요. 자, 이거 여러분 지금 여기는 제목만 이렇게 적시해놨는데 지금 국가공무원법 몇 조에서부터 몇 조까지? 55조에서부터 66조까지 지금 총 몇 개의 의무가 정해져 있어요? 13개의 의무가. 그래서 이건 여러분 나중에 쉬는 시간이나 여유가 될 때 국가법령정보, 국가공무원법 검색한 다음에 법 조문 자체를 좀 읽으세요. 오케이? 순서대로 돼 있는 거니까. 자, 다시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3번까지는 어떤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에서. 그럼 동그라미 4번에 공무원의 직장 이탈 금지 의무. 근무 중에 사우나 가면 돼요, 안 돼? 돼요. 또 친절 공정 의무. 민원인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뭐를 받습니까? 징계를 받아요, 기본적으로. 징계 가운데 해임하고 파면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이 중요한데, 이건 어떤 법? 공직자윤리법이라 그래요.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거. 먼저,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는 게 있어. 자, 이런 거야. 공무원이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 공정성하고, 공무원도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상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라? 피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있어요. 근데 이 공무원이 SK텔레콤 주식을 만주를 갖고 있어. 그럼 방송통신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직무공정성하고 자신의 재산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피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 주식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형광펜에 등록에다 동그라미. 자, 고위공직자인데 기본적으로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4급 이상 공무원은 해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뭐 부채부터 부동산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건 4급 이상이고, 자,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 등록 재산을 공개까지도 해요. 공개 동그라미. 공개. 다시, 등록은 몇 급 이상? 4급 이상. 그러니까 4급 이상이니까 누구까지? 대통령까지. 자, 그 다음에 공개는 1급 이상, 기본적으로. 관보의 공개까지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한 다음에 국고에 기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4번에 동그라미 기육번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이라고 해서 자, 거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이야. 그럼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은 몇 급 이상이에요? 4급 이상. 자,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은 자, 퇴직일로부터 3년간 간 다음에 끊으세요. 3년간 퇴직, 그러니까 지금, 자, 이거 봐봐요. 잠깐만. 퇴직한 날로부터 몇 년간 제약받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3년간 제약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취업 제한 기간은 3년간입니다. 자, 뭐와 관련해서 퇴직하기 전 몇 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자기가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뭐야? 관폐화 방지법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항공정책을 결정하던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예를 들어 칼 임원으로 간단 말이야. 대한항공 임원으로 간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 후배들이나 이들에게 업무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주식의 매각 백지 신탁 제도라는 게 이 법에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의 매각 백지 신탁 제도는 첫 번째 줄 봐봐요. 재산 공개 대상자. 재산 공개 대상자니까 몇 급 이상? 1급 이상. 그리고 이제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얘네들은 좀 막강부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주식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는 팔아치우거나 아니면 백지신탁 기간에 맡기도록. 자, 지금까지, 여기 잠깐 봐봐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규정된 건 어떤 법? 공직자윤리법이에요. 아주 초보적인 문제인데, 다음 중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525페이지. 자, 부패방지법이 있는데 525페이지 부패방지법 거기 플러스 심화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직 전반의 부패방지를 관장하는 중앙부처는 어딜까요? 국민권익위원회예요. 국민권익위원회. 그래서 525페이지 자, 박스 안에 자, 법 이름 기억하세요. 법 이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요거는 잠깐 좀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원래요. 물론 노무현 정부 때 자, 이 법이 서로 다른 법인데 지금 합쳐져 이러는데 노무현 정부 때 어떤 조직이 있었냐면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부패방지위원회. 그리고 이 부패방지위원회와 관련된 근거법이 부패방지법이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UN 반부패 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법인데 그래서 이 부패 방지를 총괄하는 기구로 부패방지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조금 이따 할 건데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고충처리위원회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국민들이 행정기관 관련해서 겪는 각종 민원사항들이 있죠. 고충사항들. 이런 걸 이제 여기에 제기를 해서 처리하는 기구예요. 요거는 이제, 법 이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야. 그럼 이 두 조직은요,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이거는 공직 내부의 부패방지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고, 이거는 국민들의 고충민원 처리하는 기구잖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떻게 했냐. 이 두 조직을 합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조직을 만든 거야?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든 거지,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법도 그냥 합친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뭐예요? 다 하고 있는 거지. 반부패, 그리고 국민고충처리. 그 얘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플러스 심화해 보시면, 자,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목적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부패 발생 예방, 부패행위 효율적인 규제. 이 두 가지가 목적이죠? 이걸 목적으로 누구 소속으로? 국무총리 소속.
설치된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 가운데 이제 부패 방지와 관련된 내용만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거고, 이제 고충 처리와 관련된 역할은 이제 저기 뒤에서 행정 통제와 관련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525페이지 상단 보세요. 부패 방지법. 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런 부패행위 신고자를 뭐라 그래요? 내부 고발자를 그래요. 영어로 이제 휘슬블라우라고 하는데 휘파람 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부에 비리가 있는데 이거를 대외적으로 어떻게 양심선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공익을 위해서 내부 고발 행위는 했지만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죠. 탄압받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부 고발자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 그리고 이제 국민감사 청구라고 하는 제도. 이건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부패방지법. 그리고 넘겨보시면 526페이지. 최근에 제정된 청탁금지법. 요거는 이제 김영란법 상식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좀 보십시오. 요 법들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킵하시고 528페이지 갔을게요. 그럼 공무원 윤리를 일탈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죠? 부패예요. 부패.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부패에 관한 내용들인데 여긴 거의 단답식이에요. 유형분류인데, 제가 짚어만 드릴게요. 이번에 공무원 부패를 바라보는 접근 방법 체크하시고, 도덕적 접근 방법, 사회문화적 접근 방법, 제도적 접근 방법, 체제론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부패의 유형 구분인데, 이런 개인 부패가 있으면 반대적인 개념 조직 부패. 그 다음에 일탈형 부패가 있으면 반대적 개념 제도화된 부패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패의 영향을 기준으로 양가로서 한 번에 백색 체크, 흑색 체크, 회색 체크. 아주 경미한 부패. 공직자가 선의로 하는 거짓말. 근데 이런 공직자는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선의를 하더라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부패라 그래요. 지금 외환위기가 올 것 같은데, 외환위기 없습니다. 이런 것도 거짓말이야. 공직자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청와대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 지금 북한하고 고위 당국자 간의 비밀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는 하고 있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하는 대표적인 답변이 뭐예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응? 이런 거잖아. 하여간 백색 부패, 그 다음에 이제 제약시되는 부패를 흑색 부패라 그러고, 백색과 흑색 사이에 있는 걸 회색 부패라 그래요. 그 다음 부패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서는 3번하고 4번 사기형 동그라미, 거래형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기형 부패는 이제 혼자 공급횡령 하는 거, 사기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래형 부패는 이제 뇌물 받고 이권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중심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스킵하십시오. 쭉 넘어가시고, 533페이지 갈게요. 533페이지 가시면, 행정 책임인데, 여긴 좀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일단 행정 책임의 뜻 좀 보시면, 개념.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행정 관료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누구의 공복이에요? 국민의 하인이죠. 그래서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이제 지켜야 되는 일정한 도덕적, 법률적 규범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국민에 대한 궁극적인 의무. 이걸 행정 책임이라 그래요. 뜻은 쉬운데, 하단에 보시면 네모 2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행정 책임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두 가지의 서로 대립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기억하세요. accountability가 행정 책임이다. accountability 형광펜. 반대적인 표현이 뭐냐면 responsibility가 행정 책임이다. 이 행정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먼저 accountability다. 아니다, responsibility다. 이게 이제 영어사전 찾아보면 둘 다 책임이에요. 얘는 이제 어카운트 하는 거고, 설명하는 거고, 얘는 리스판드, 응답하는 거야. 기본형이. 응? 그럼 여러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 어떤 게 훨씬 더 구체적일까요? 자, 자, 먼저 어카운터빌리티부터 봅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행정 책임관인데 이런 거예요. 여기 정부가 이렇게 있으면 정부 조직 안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A라는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지게 되는 행정 책임이란 이런 거예요. 자, 민원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는 책임이란, 자, 정부 바깥에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행정과 관련된 뭐를 만들어요? 법률을 만들죠. 그리고 계층제 상층부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명령이나 지시, 규칙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내려오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되는 행정 책임은 뭐대로만 하면 돼요? 국민의 대표자가 제정한 법률, 계층제 상층부로부터 내려오는 명령 규칙대로만 하면 그 책임을 다한다는 논리야. 민원인이 피곤하든 불편하든 관심 없어요. 뭐대로만 하면 돼요?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그래서 어카운터빌리티는 뭐의 의미가 강해요? 공식적이고 법적인 책임의 의미가 강한 거지. 그래서 어카운터빌리티를 1번 뭐라고 번역했어요? 제도적 책임인 거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도적인 것들이고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제도적 책임이다, 객관적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줄. 전통적인 정치행정 이원론의 행정관에서 보는 책임성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여러분, 전통적인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대표자가 법률, 명령 규칙으로 정책 결정하면 그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2번. 대의제 원리하에서 법률로 나타난 의회의 의사나 계층제상 최고권리자의 지시와 같이, 자, 관료가, 여기 A라는 관료가 있는데, 이 법률, 명령 규칙은 전부 A라는 관료 외부에서 제기되는 요구인데, 공식적이야, 비공식적이야? 전부 다 공식적이고 법적인 것들이죠. 공식적이고 법적인 책임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행정 책임을 이렇게 이해할 때, 즉, 어카운터빌리티를 이해할 때, 이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각종 외부 통제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행정 책임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학자가요, 파이너라는 사람이야. 파이너에다가 줄. 파이너. 자,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오늘날 현대행정은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이원론이에요? 정치행정 이론론이지. 행정이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되다 보니까 행정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량을 갖게 되죠. 결정권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법률로 또 계층제 상층부에서 명령 규칙으로 세세한 내용을 다 정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은 재량은 많아지고 자율성은 많아지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행정 책임을 과거처럼 어카운터빌리티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새로운 행정 책임 개념이 리스판서빌리티인데, 자, 이런 겁니다. 리스판서빌리티는, 자, 여기 A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자, 행정이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되고 재량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면 이 A라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되는 행정 책임 이런 겁니다. A라는 공무원이, 자, 스스로 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이다 라는 인식을 갖춰가지고요, 이런 법률이나 명령 규칙이 없더라도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민의 요구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게 리스판서빌리티예요. 스스로. 자,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얘는 제도적이야, 자율적이야? 자율적인 거고, 이런 것들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인 것들이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관료들이 스스로, 자, 내면의 가치와 기준을 정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재량을 발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런 식으로 행정 책임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자, 이렇게 이제 행정 책임을 리스판서빌리티를 이해하게 되면요,
공식적인 외부 통제 장치 갖추는 것보다 이런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문 직업적 기준 같은 거 세우는 거죠. 그럼 공무원도 하나의 전문 직업인이죠? 여러분 택시기사도 하나의 전문 직업인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택시기사를 한다. 그럼 최대한 뭡니까? 손님을 편안하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손님을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옮겨드리는 것도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저도 하나의 전문 직업인이잖아요. 강의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식을 잘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시간도 없는데 지식을 잘 전달해가지고 학교 가면 뭘 느껴요?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공무원 돼가지고 어떤 업무를 맡아 수행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맡은 일을 잘하고 싶어요? 아니면 깽판 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논리야, 이런 논리. 근데 여러분 앞서 봤던 이 어카운터빌리티는 공무원을 믿을 존재, 못 믿을 존재. X이론으로 보겠다는 거고 얘는 인간관 자체가 틀려요. 자,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해서 행정책임을 리스판서빌리티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학자 프리드리 줄쳐두시고 프리드리.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봤던 이 파이너하고 이 프리드리가 1940년대 행정책임이 본질이 뭐냐에 관해서 이제 논쟁을 펼친 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행정통제로 갑시다. 행정통제 534페이지. 자, 여러분 이제 행정통제는 뜻이 이런 거야.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죠.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고, 자, 여기서부터 줄 치세요. 자, 이런 거 행정통제의 뜻. 자, 행정이 달성해야 될 목표나 기준을 정해요. 그런 다음에 평가해가지고 그 목표나 기준을 달성했는지, 만약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 뭐예요? 시정 조치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행정통제라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행정통제의 특성에서 자 3번 줄쳐져 있죠. 자, 먼저 뭘 세워요?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비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고 끝나면 안 돼. 뭐 어떤 조치가 필요해? 시정 조치까지 필요해. 자,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가 중요합니다. 자, 길버트라는 학자가 행정통제의 유형을 형광펜 들고 외부 통제, 내부 통제. 여기 그림 보시면 이걸 정부다라고 보면요. 정부 바깥에 누가 존재해요? 의회가 존재하죠. 또 법원이 있죠. 또 여러분이 가져갔던 일반 국민들이 있죠. 이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이게 외부 통제야. 여러분 이 외부 통제는 자 반대로 내부 통제는 뭐냐면 이게 내부 통제예요. 계층제 상층부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명령과 지시가 내려오죠. 또는 이제 이 안에 감사원 같은 감찰기구를 설치해서 통제할 수도 있죠. 이런 게 내부 통제야. 자, 그러면 19세기 입법국가 시절은 행정이 단순했죠. 밖에서 감시하기가 용이했었어요. 하지만 현대 행정은 행정이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되고 있죠. 밖에서 감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통제 포커스가 오늘날 현대 행정에서는 내부 통제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내용 각주. 자, 내용 각주 보시고 표 다시 돌아오시면 이렇게 외부 통제가 있고 내부 통제가 있어요. 자, 이것도 다시 뭐와 뭐로 나뉩니까? 공식적인 통제하고 비공식적 통제로 나뉘어. 자, 그럼 이 표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먼저 외부 통제인데 공식적인 거 뭐 있어요? 입법부, 법률 만들어서 통제하죠. 그 다음에 법원, 사법부, 재판으로 통제하고 자, 잠시 뒤에 보게 될 옴부즈만이라는 게 있어. 옴부즈만. 자, 그 다음에 외부인데 비공식적인 거 뭐 있습니까? 민중통제. 뭐 여러분이나 저 같은 광화문 광장에 촛불 집회, 촛불 들고 나가고 뭐 이런 거. 선거를 통해가지고 표 한 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집단들이 로비 활동 같은 거 하죠? 그리고 이제 여론과 매스컴. 얘네들은 공식, 비공식, 외부인데 비공식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인데 공식적인 거 줄. 계층제, 감사원, 감찰 활동하죠. 뭐 그리고 계층제 맨 꼭대기에 행정수반이 있죠.
자, 네 군데 비공식적인 거 줄치세요. 행정윤리 확립. 행정윤리가 확립이 되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 그럼 공무원단체, 공무원 노조죠. 그럼 공무원단체가 만들어지면, 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열심히 뇌물 받읍시다. 이렇게 해요? 아니지. 공무원단체 내에서 스스로 자정활동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표관료제 확립. 여러분, 자, 우리 전에 대표관료제 확립되면, 자, 정부관료 조직 내에서 흑인 출신 공무원하고 백인 출신 공무원이 서로 뭐예요? 견제균형하는 거지. 감시하는. 자, 여러분, 이 표를 기준으로 보면, 자, 외분대 공식적인 거에 3번에 뭐 있었어요? 옴부즈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옴부즈만. 여러분, 이 옴부즈만은 번역을 안 합니다. 그냥 이제 원어 그대로 옴부즈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아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처럼 이제 국민들이 행정과 관련해서 겪는 각종 고충이나 민원들이 있죠. 이걸 접수해서 처리하는 기관. 자, 옴부즈만은 얘가 이제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1809년 스웨덴 체크해두세요. 스웨덴. 시험 문제 한번 핀란드에서 시작이 됐다고 나중에.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응? 핀란드는 자일리터리죠. 네?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한 말 없이 여기 잠깐만요. 이게 옴부즈만이 국가별로 형태하고 유형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시험 문제 만약 특별한 말 없이 옴부즈만이다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스웨덴형을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을 그러니까 지금 이 옴부즈만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옴부즈만이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였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었죠. 근데 스웨덴을 기준으로 보면요, 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을 기준으로 보면 내부 통제야, 외부 통제야? 외부 통제인 거죠. 의회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의회에 소속은 돼 있지만 직무는 독립해서 수행을 하고, 자, 중요한 특징 동그라미 2번.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통제도 가능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러분,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대표적인 공식적인 장치는요, 사법통제예요. 대표적으로 행정소송 같은 거. 그러니까 법원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데, 이건 행정법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법원은, 사법부는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만 간섭할 수가 있어요. 위법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법원은 위법이냐 적법이냐만 판단할 수 있지,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판단을 못해요. 근데 옴부즈만은요, 위법한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도 개입한다는 얘기야. 그만큼 사법부보다 관여 범위가, 통제 범위가 넓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제 시민들이 신고한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고, 옴부즈만이 직권으로 조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4번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아무리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이라 하더라도, 이런 법원은, 사법부는 어떻게 해요? 위법한 행정작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취소시켜버려요. 근데 아무리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옴부즈만은요, 직접 행정행위를 취소나 정지시킬 수는 없어. 단지 어떻게 하냐면 해당 기관에다, 야,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라라고 권고만 할 수 있어요. 그럼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다 보면 해당 기관이 안 따라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의회에다가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언론에다 공표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행정을 통제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옴부즈만이 다소 실효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옴부즈만은 이빨 빠진 개라고도 표현해. 이빨 빠진 개 물어도 안 아프죠? 뭐 그렇게 보시고, 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봅시다.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동그라미 1번 국무총리 소속이다 보니까 행정체제 내의 독립통제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직권조사는 안 돼요.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자, 동그라미 3번은 똑같아요. 행정작용에 대한 취소나 변경, 감사권, 이런 것들은 없어요. 자, 마지막 행정개혁 봅시다. 행정개혁. 자, 행정개혁은, 자, 개혁. 그러니까, 5년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외치는 게 개혁인데, 자, 개혁의 뜻 봅시다. 행정체제, 정부 관료제를 늘 다음에 끊으세요.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상태로 의도적으로 변동시키는 거야. 자, 잠깐만. 그 행정개혁의 특성을 보시면 특성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개혁은 변하죠? 근데 모든 개혁이 변화는 아닙니다. 바람직한 상태로 가는 변화고, 바람직한 상태로 가는 변화는 저절로 생길 수도 있죠? 행정개혁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그래서 특징 보시면 바람직한 변동이고, 그 다음에 계획적인 변동 다 줄. 바람직한 변동, 계획적인 변동이고, 동그라미 3번. 여러분, 자, 현재의 행정 상태를 의도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거니까,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세력들은 개혁에 저항하겠어, 찬성하겠어요? 저항을 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저항이 유발돼. 지금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저항의 목소리가 좀 있죠? 자, 이게 행정개혁이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행정개혁을 추진한다고 할 때, 자,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이다, 네모. 어떤 어프로치로 행정을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시킬 것이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구조적 동그라미, 과정적 기술적 동그라미, 행태적 동그라미. 여러분, 구조적 접근 방법은 우리 조직이론에서 공부했던 구조 설계 있죠. 구조 변수. 잠깐만.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해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해요? 그럼 현재의 기계적 구조를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유기적 구조로 뜯어 고쳐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복공집이라는 변수를 낮춰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다 나은 상태로 뜯어 고친 거. 이게 구조적 접근 방법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행정체제의 구조 설계 개선 체크. 자, 개선 대상 보세요. 규모, 줄, 분권화, 통솔 범위, 명령 계통 다 줄. 이게 다 무슨 변수들이에요? 구조 변수들이잖아. 상황 변수이거나 기본 변수이거나. 자, 두 번째 과정적 기술적 접근 방법은요. 자, 동그라미 1번 행정체제에서의 업무의 과정이나 일의 흐름줄.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일의 흐름을 개선하는 거예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작은 글씨로 IT 도입에 의한 BPR이라는 단어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행정 업무는 전부 다 뭐에 기초예요? 정보기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죠? 이러다 보니까 과거 종이문서 시절하고 비교하면 업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비용도 현격히 절감됐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BPR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R인데 R이 뭐예요, 학제? 리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리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이게 뭐예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혁신을 BPR이라 그래요. 원래 기업에서 나온 용어여서 여기다 비즈니스라는 말을 쓰는데 정부에서도 그냥 BPR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화상회의 업무 처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민원24나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어지간한 민원 업무. 여러분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으려면 어디 가면 돼요? 이런 동사무소 안 가도 돼.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 가면 돼요. 거기서 프린트하면 돼. 본인 대신 이제 공인인증서는 있어야지. 예를 들어 뭐 올해 국세청에다 낸 세금, 뭐 납부 증명서 이런 것들 어지간한 민원 업무들은 홈페이지 다 처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이어서 뭐하고 관련되냐면 전자정보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야.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마지막 행태적 접근 방법이라고 있는데 행태적 접근 방법은요. 여러분 행태가 뭐예요? 행동과 태도죠. 공무원들의 행동과 태도를 개선해가지고 행정을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요거를 행태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 가치관 태도. 여러분 이런 거지. 공무원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X이론적인 측면에서 Y이론적인 측면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개선 대상에 보시면
조직 발전 OD에다 꼭 줄 치세요. 그러니까 행태적 접근 방법 자체가 OD라는 건데 Organizational Development, 조직 발전. 자, 그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OD는 이런 뜻이에요. X이론이 아니라 Y이론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Y론적인 인간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가 돼버려요?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이제 개혁의 접근 방법을 OD라고 해요. 그래서 자, 박스 안에 첫 번째 줄 행태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성장 욕구를 결합시켜서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인간관은 어떤 인간관의 근거에? Y론, 자기실현적 인간관의 근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뭐를 응용합니까? 행태과학을, 이 행태과학이라는 게 우리 전에 동기부여의 내용이론들이 있죠? 이게 다 행태과학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중요성, 그래서 팀워크 같은 거 증진하려고 하는 이런 집단성, 과정지향성,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되는 과정 자체를 중시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가치관 태도 개선 과정에서 행태과학 전문가, 사회심리학자들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당시 EBS 같은 프로 보면 어떤 부부싸움 문제 이게 있으면 그 분야의 심리학자들 있죠? 그 사람이 딱 개입을 해가지고 당신은 이런 말 한 게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딱딱 하죠. 그러다 보면 깨우치지. 내가 한 말이 아무 말도 아니온 의미 없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됐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거 있잖아 우리 그 EBS에서 무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보면 그 개 행동 전문가가 나오잖아. 자, 오른쪽에 OD의 주요 기법 가운데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요. 감수성 훈련이라는 거예요. 감수성. 감수성 훈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실험실 훈련이라고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일반 직장인데 제가 과장이에요. 직원이야. 근데 직장에서 공식적인 직장에서 업무 수행하면서 제가 막 함부로 하는 거지. 뭐 결제 서류 올리면 이거밖에 못해 하고 막 집어던지고 그럼 막 인격도 상하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실험실 같은 상황 속에 훈련을 보내요.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저한테는 부하의 역할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하한테는 과장 역할을 시켜.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회사에서 제가 했던 거 똑같이 하겠죠? 그럼 깨우치는 거지. 응?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작년에 나왔었는데 이게 실험실 훈련이잖아. 여기서 뭐를 높이는 거야? 감수성을 높이는 거야. 감수성.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수성은 안시성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감수성은 대인관계에 대한 감수성이에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진행을 해요. 인위적인 상황 속에서 진행을 해. 실험실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감수성이다 그러면 세 번째 줄 끝자락에 가로에 대인관계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시키는 훈련이에요.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자,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십시오. 자, 넘기시면 540페이지. 자, 행정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유발돼요? 저항이 유발되는데, 그래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극복해야 돼. 그래서 저항 극복 방법 보시면 세 가지. 강제적 방법 체크, 공권력 투입해가지고 눌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리적 기술적인 접근 방법. 이거는 이런 거야. 왜 저항합니까? 손해를 보니까 저항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해주는 거지. 또는 이제 기술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개혁을 급진적으로 하면 저항이 크겠죠. 그럼 급진적으로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개혁의 테크니컬한 측면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저항을 극복하는 거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규범적이고 사회적인 방법인데, 요거는 개혁 대상을 참여시켜요. 참여 동그라미. 참여.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요. 정보 제공 동그라미.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자발적인 협력과 수용.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뭐 나머지는 그냥 쭉 좀 읽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 지금 전자정부 남아있고, 그 다음 이제 지방행정론 있죠? 요거를 계속 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